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이며 가장입니다. 제 나이대의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아내와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내는 항상 아이들이 우선순위이며 저는 거의 찬밥 신세로 집에서는 기를 못 피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내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2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친구는 제 아이도 한 번 가졌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여자친구를 정말 너무나 사랑했고 나차고 애원했지만 그 당시 제 직장이 불안정해서 그런지 결국은 수술을 택하더군요. 미연에 방지를 하지 못한 제 잘못도 컸지만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여자친구 얼굴만 보면 아이가 생각이 났고 여자친구도 수술을 한 죄책감 때문인지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졌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도 껄끄럽고 만나도 싸우는 횟수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1년 후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계속 저를 좋아하는 티를 많이 냈습니다. 뭐만 하면 건수를 만들어서 저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고 뭐 먹으러 가자, 영화를 보러 가자 등 저와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안달이 난 게 보였었어요. 물론 그때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둘러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너무 들이대는 게 보여서 냉정하게 차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1년이 넘게 제가 좋다며 제 주위에 머물렀고 저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서로 좋게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도 저만 보면 아이가 생각이 나서 괴롭다며 새 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붙잡기도 힘들어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했었기에 몇 달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아내는 저를 불러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술김에 아내를 안게 되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후회가 막심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를 밀어내려고 노력했는데 항상 술을 먹고 나면 아내가 제 옆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은데 그때는 마음이 힘들어서 술을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고 일어나면 항상 옆에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더 이상 이런 만남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별을 통보했는데 몇 달 뒤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정말 하나도 사랑하지 않은데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마음을 읽고 지우겠다고 했지만 제 잘못으로 2번이나 아이에게 잘못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낳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정말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제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제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믿어주고 지지해줬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행히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정말 저를 똑 빼닮았고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생각지 않은 갑작스러운 아이였고 결혼이었지만 아이를 낳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를 사랑한 적은 없었지만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에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으로 감정이 없었지만 제 아이를 가졌고 저를 사랑하는 게 보이니 저도 마음이 점점 쏠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더 사랑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돌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에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더니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고 제 밥도 차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아이 보느라 힘들다며 다른 집안일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20대가 되면서 자취를 해서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집안일은 남자치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적으로 깨끗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고 정말 남들 사는 것만큼 그렇게 치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전까지 친정에서 오냐오냐 지내며 집안일을 해보지 않았고 위생관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과 초기에는 조금 하려고 하더니 아이를 낳고는 손을 놓고 살았습니다. 별로 우울해 보이지 않는데 산후 우울증이라며 자기 기분 좀 맞춰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은 오로지 제 몫이었고 언젠가부터 별일 아닌 것에도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싸움을 피하는 성격이기에 아내에게 대부분 맞춰졌는데 오히려 그게 아내를 기고만장하게 했는지 아내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저만 참고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기분이 나쁘다고 툭하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저는 처가에 가서 달래고 달래서 데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아예 끊은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먼저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내가 원하면 의무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도 그것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아내가 그렇게 변하니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관계를 아예 갖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날에도 저는 피곤하다고 둘러대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금은 의무감에 하기는 하지만 그때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으니 저도 나름 불타오를 땐데 도저히 아내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화장실에서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게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여자친구를 한 명 만들어 보라고 했지만 아이가 눈에 밟혀서 그때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아이 친구들 엄마들이랑 같이 괌으로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물놀이 하다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말해봤자 싸움만 나게 되니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5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당시 미혼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 모든 것을 알고 공유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때도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정말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아이와 괌으로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둘이 함께 놀자며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목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 오후에 도착인데 목요일 밤부터 같이 이태원에 가서 살자며 좋은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클럽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는 20대 때부터 클럽 마니아였습니다. 총각 때도 저에게 그렇게 놀러 가자고 하는 걸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 거절했었습니다. 그때도 클럽은 왠지 두려워서 좀 거절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아내가 없을 때 가보지 언제 가보겠냐며 이번에 안 가면 평생 못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에 저도 평생에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못 이긴 척 친구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괌으로 여행을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며칠 못 보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아내로부터 자유도 얻고 친구와 오랜만에 총각 때처럼 즐기면서 노는 게 기대가 됐습니다. 아내가 출발하는 날 아침 아쉬운 표정으로 인사를 했지만 간만에 저도 자유가 될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도 친구와의 약속만을 생각하며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퇴근 후 친구랑 만나서 우선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처음 가는 클럽이라서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거든요. 조금 취기가 올라오니 용기가 났고 10시쯤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는데 시간이 일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11시쯤 되니 사람들이 몰려왔고 12시가 되니 많은 사람들로 클럽이 찼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해서 나이대가 다양했고 가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데 한창 때인 20대 때 게다가 총각 때 안 와본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니 용기가 났고 몇 명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가서 부비부비도 하며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중간에 친구가 몇 명이 여성에게 작업을 걸었는데 2명 정도에게 연락처도 받더군요. 1시까지 놀다가 아무래도 다음날 근무에 영향이 있을까봐 아쉽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쉬는데 클럽 생각이 나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출근을 해서도 계속 클럽 생각이 났고 빨리 퇴근해서 친구랑 클럽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밤새 놀기 위해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우선 쪽잠을 자고 샤워도 하고 면도도 하고 간만에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늦게 나갔어요. 9시쯤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하고 11시쯤 클럽에 갔습니다. 전날이랑은 다른 곳이었고 또 그게 새로웠습니다. 친구는 전날 연락처를 딴 여자 중 한 명과 잘 되어간다며 제가 친구랑 같이 나오라 해서 같이 놀자고 했지만 그녀가 시간이 안 돼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1시가 넘어가자 정말 클럽 안은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엄청 들이대기 시작했고 저도 처음에는 그 무리에 끼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들이댔는데 점점 뒤로 밀리더군요. 어쩔 수 없이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서 친구랑 둘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친구로 보이는 백인 여성 한 명과 한국 여성 한 명에게 남자들이 마구 들이대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들도 즐기면서 춤을 췄는데 몇 명의 남자들이 도를 넘는 신체 접촉을 했고 그녀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랑 친구는 조심히 그녀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녀들 주위에 다른 남자들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막아섰습니다. 몇 명의 남성들이 힘으로 우리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무슨 객기에서인지 저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녀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녀들은 이제 춤을 다 췄는지 짐을 챙겨서 나가더군요. 이때 친구가 갑자기 나가더니 이 차를 잡았다며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가 얘기한 술집으로 갔고 정말 그녀 둘이 그 술집 안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백인 여성은 러시아에서 여행 온 여성이었고 한국에 관심이 많아 간단한 한글 단어 정도는 말하고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영어는 수준급이었는데 저랑 친구는 짧지만 영어 단어 정도로 의사소통은 대충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지한 얘기는 아니라도 얘기는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둘은 온라인에서 몇 년간 어학 교류를 하던 친구로 3주간 러시아 여성이 여행을 왔고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가 한국 클럽 문화도 알고 싶다고 해서 클럽에 왔다고 합니다. 백인 여성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잘생긴 한국 남자들도 많고 춤도 추니 너무 좋았는데 취한 사람이 기분 나쁜 말도 했었고 너무 막 들이대서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막아줘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성분도 고마웠다고 말했고 그 여성분은 제 친구에게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나름 괜찮게 생긴 편인데 그 친구는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잘생겼거든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제 친구랑 한국 여성분은 눈이 맞아서 둘이 나갔습니다. 러시아 여성이 숙소가 코앞이라서 저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러시아 여성분이 키도 170cm 정도는 돼 보였고 술을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니면 그렇게나 친구에게 푹 빠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숙소로 바래다주는 동안 심장이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 여자분들 알잖아요. 눈도 크고 파란 빛이 났는데 얼굴도 하얗고 피부도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해서 정말 모델 같아 보였습니다. 술도 취하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그녀를 바라보니 정말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김에 어떻게 한번 작업을 걸어볼까 고민하는 사이에 벌써 숙소 앞에 도착을 했고, 저도 술이 좀 깬 상태고 그녀는 술이 거의 안 취한 상태라 작업을 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녀가 내일 시간 되냐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은 됐었고 그녀의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늦잠도 푹 잤겠다. 새로운 여성. 게다가 키도 크고 날씬한 러시아 여자를 처음 만나는 날이라서 그런지 샤워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콧노래가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한강에 가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저녁쯤 한강을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데이트도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걷다가 벤치에서 쉬다 걷고를 반복했는데 외국인이기도 하고 키도 크고 날씬하니 걸어다닐 때마다 한국 남자들이 흘깃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보니 왠지 제가 다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한국 음식을 잘 먹는지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맛집을 검색해서 그녀를 데리고 가니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한국 음식에서 삼겹살이 제일 좋고 삼겹살에는 소주라며 웃는데 정말 인형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1차로 삼겹살을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노래를 정말 많이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제가 아는 노래들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동아리에서 보컬 트레이닝도 받을 정도로 웬만한 남자들보다는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곡들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눈에서 하트가 보일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음치였는데 그 모습도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틀린 한국 발음도 많고 박자도 놓치고 음이탈도 했지만 그게 또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노래방을 갔다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노니 너무나도 좋았다며 노래를 부르니 목이 마르다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다 우리 둘 다 금세 취했고 그녀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는 있지만 여자친구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녀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레 스킨십을 했고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그녀의 숙소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안았고 제 인생에 외국인을 안아본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 영상을 통해서만 외국인 여성을 보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안아보니 정말 다르긴 달랐습니다. 피부가 정말 하얗고 한국 여성들과는 달리 정말 비율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기도 컸지만 다리가 정말 길었고 엄청 유연했습니다. 말로는 어렸을 때 발레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다리를 양옆, 앞뒤로 쫙 벌릴 수 있는 유연함을 가졌더군요. 다리도 길고 유연한 여성을 안는 건 처음이었는데 말 그대로 신세계였습니다. 그날 저와 그녀는 불타는 토요일 밤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안았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제 팔베개를 베고 새근새근 잠든 그녀를 보니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정말 인형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지그시 쳐다보니 다시 일어서는 것을 느꼈고 그녀도 제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는지 잠에서 깼고 우리는 3차전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1차전이던 2차전이던 3차전이던 공격형이었고 저는 적당히 수비도 하면서 공격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요일이다 보니 하루 종일 그녀의 숙소에 머물면서 정말 몇 번이나 그녀를 안았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헤어지기는 아쉬웠지만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고 물론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돌아왔는데 며칠 더 있다가 왔으면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보는 건 너무나도 좋았는데
아내와 다시 현실에서 생활을 해야 하다니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도 러시아 여자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녀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안고 싶었지만 아내 눈치를 살피느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그녀에게는 일이 바빠서 당분간 힘들다고 핑계를 댔고 그녀도 처음에는 이해를 해줬지만 조금씩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가 며칠 뒤 출국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한 번 더 안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억지로 내서 연락을 했는데 그녀는 그동안 저에게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저를 한 번 더 만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잡지 않았고 저는 너무나도 아쉽게 그녀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녀를 못 안게 되니 너무나도 애가 탔고 제 욕구를 풀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잘 안지 않았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애가 타서 아내라도 안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안으면서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니 아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안다가 보니 아내가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둘의 아빠가 되었고 둘째를 낳자 아내는 이전보다 더 저를 막대했고 저는 찬밥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저도 면역이 되었는지 이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자를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고 길게는 만나지 않았지만 몇 명의 여성을 아는 적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여자에 비해서는 정말 새발이 피지만 아내를 안는 것보다는 다른 여성을 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유부녀들이 많은데 남의 여자를 안는다는 생각을 하면 더 기분이 좋고 아무래도 유부녀들이 매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몇 번 미혼을 안아봤는데 부끄러워하는 척하면서 튕기는데 솔직히 경험이 있는 거 아는데 너무 내숭을 떠는 게 더 싫더라고요. 오히려 유부녀들은 내숭 없이 표현을 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몇 번 만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했습니다. 요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술자리가 없어서 그런 기회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규제가 풀리고는 다시 술을 마시면서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발핀이 가볍게 서로 즐기면서 몇 번 만난 여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바람을 피우다 보면 꼬리가 밟히니 적당히 즐기면서 행복한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보면 솔직히 다들 한 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생 즐기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러시아 여자도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말에 라이딩을 갑시다. 어느 코스를 돌까요? 같은 일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한 농담이 난무했고 서로 은밀한 사진을 올리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여자들이 야한 포즈를 취하고 남자들과 매우 친밀하게 찍은 장면이 여러 보였습니다. 더욱이 제 여자친구가 그 대화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장난 섞인 멘트를 던지고 있었고 마치 여왕벌처럼 여타 멤버들과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단순히 농담이나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동영상 파일도 보이길래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동영상 중 하나는 산속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주말 라이딩을 하다가 휴식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몇몇 사람은 옷을 벗고 집단으로 육체적인 접촉을 나누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사랑하는 그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42세입니다. 이혼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직업, 일상,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는 안정적이었고 나름대로 쌓아온 경험과 인맥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자체는 큰 불만이 없었지만 결혼 생활은 달랐습니다. 전처와는 연애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너무나도 사랑했고 가족들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더군요. 아니, 바꾼다기보다는 결혼을 통해 서로의 깊숙한 차이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처와의 문제는 성격 차이, 생활 습관, 그리고 함께 설계해야 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다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혼 후에는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안일 분담, 문제나 소비 습관 등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생기니 점점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 중 하나는 아이 교육에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전처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교육 방식을 원했고 저는 좀 더 느슨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바쁜 학원과 과외 일정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게 매번 부딪히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말다툼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서로 얼굴만 봐도 자연스럽게 까칠해지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전처와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 차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 가치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신체적 친밀감에서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전처는 결혼 전부터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성향을 존중하며 천천히 맞춰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를 낳은 후 전처는 육아로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며 점점 저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육아가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밤잠을 설치고 가사까지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최대한 배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 줄어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육아가 좀 더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예전처럼 서로 다정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서로를 가까이 하는 일이 없었고 제가 먼저 다가가도 피곤하다며 피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루어질 때도 그녀는 마지못해 응해주는 태도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기대감이나 애정이 아닌 의무감과 귀찮음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한 태도, 조금이라도 오래 이어지면 짜증을 내는 모습에 저는 점점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문제인가? 내가 어딘가 잘못했나? 하는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래도 너희 부부는 너무 심한 편인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성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거리가 멀어지니 감정적으로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을 잡는 일, 가볍게 포옹하는 일조차 점점 사라졌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정한 눈맞춤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부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서로 맞춰가 보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처는 대화 자체를 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를 피하는 관계가 되어갔고 쌓인 불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합의 이혼을 택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부부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깔끔하게 정리했고 아이들 양육권은 전처가 맡았습니다.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아이들을 챙기려 노력하고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이상 그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겠지요. 전처는 여전히 좋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살면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기에 이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기존에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조금씩 사업 기반을 다졌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우연한 기회로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소개해준 그녀는 저와 비슷하게 이혼 경험이 있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식사나 하자 정도의 마음으로 나갔지만 막상 그녀를 만나보니 첫 인상이 무척 밝았습니다. 165cm 정도의 키에 군더더기 없는 몸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평범해 보이던 그녀의 얼굴이 미소를 지을 때 반달 같은 눈웃음과 안으로 들어가는 보조개 덕분에 확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꽃을 좋아해 직접 꽃다발을 만들고 이벤트 데코도 뛰어다니면서 탄탄한 체력을 갖춘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순간 시원시원한 성격이 느껴졌습니다. 어색할 법한 소개 자리에서도 편안하게 웃으며 농담을 건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두어 번 더 만났고 점점 마음이 끌려갔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자 저희는 동시에 서로를 향한 감정이 확실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처음 밤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이나 특별히 꾸민 장소가 아니라 제 집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이 순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손끝 하나하나에 애정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제 손을 잡고 장난스럽게 흔들어 보이거나 눈이 마주치면 작게 웃으면서 스스럼없이 기대어 오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비슷했습니다. 적당히 조명을 낮춘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다가 그녀가 살짝 제 어깨에 기대면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제 목덜미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전처와는 제가 먼저 분위기를 맞추고 다가가야만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끄는 듯 하면서도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드러운 키스가 점점 깊어질 때 저는 복잡한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같이 순결을 나누고 체온을 느끼면서 내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런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반응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전처와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늘 갈망했던 바로 그 부분, 같이 즐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한 듯 가슴이 벅찼고 그녀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솔직했고 스킨십 하나하나에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난 후 저희는 2달 정도가 지나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이미 이혼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일단은 함께 사는 실질적 삶을 먼저 겪어보고 싶었습니다. 동거 초기에는 정말 매일 밤이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문을 열면 그녀가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와 안아주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TV를 켜놔도 금세 서로의 온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향이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조심스럽게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서로를 완전히 알 순 없지만 그날의 감정과 컨디션에 맞춰 사랑을 나누고 스킨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리드하듯 이끌어주었고 때로는 제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보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처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연인은 속궁합이라고 할 만한 부분에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인은 다릅니다. 다양하게 스킨십을 시도해보고 이건 어때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세요? 라고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서로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아가려 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 말해달라는 식으로 대화가 오가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만족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회사 업무를 무리해서 처리하고 돌아온 날 그녀는 향초와 와인을 미리 준비해놓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꽃을 장식해두어 마치 작은 로맨틱 레스토랑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뒤 그녀가 먼저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포옹해 주었고 저는 그날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깊이 서로를 어루만지다 보니 이 시간이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몇 달이 흐르자 저희는 가끔씩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저에게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고 좋은 곳에서 쉬면서 서로에게 집중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쿄를 짧게 다녀오기도 했고 긴 연휴를 내어 유럽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서로의 컨디션에 맞춰 지냈습니다. 피곤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함께 숙소에서 푹 쉬었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늦은 밤 도시 야경을 걷거나 호텔방에서 분위기에 심취해 서로에게 더욱 집중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적은 장소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될 때면 그녀는 저에게 장난스럽게 다가와 입맞춤을 했고 저는 그런 순간마다 괜스레 두근거렸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어느 해변가를 산책할 때 해가 지고 난 뒤라 주변이 한적했는데 파도가 잔잔히 밀려드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제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조금 선선해져 제 옷깃을 잡아주는 그녀의 손길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따스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고 느껴질 만큼 특별했고 서로를 향한 애정이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희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회사 운영을 위해 바쁘게 지냈고 그녀는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침 일찍 꽃시장에 들러 싱싱한 꽃을 공수해 오곤 했습니다. 서로 피곤해 보이는 날이면 그냥 소파에 나란히 앉아 힘들었죠. 오늘은 일찍 쉬어요라고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몸을 기댄 채 포옹하거나 키스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먼저 제 어깨에 기대어 천천히 키스를 건네면 저는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예전 전처와의 결혼 생활에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분위기를 늘 감지해야 했던 저에게 이제는 자유롭고 해방된 기분을 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보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전처에 대한 미안함과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미 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재혼을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또 전처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의 연인과 함께라면 이 문제도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꽃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 가곤 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운동이 취미구나 싶었지요. 저도 체력을 기르자며 종종 저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사업장에서 이미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보니 집에 오면 쉬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지금부터 몸을 만들어야 나중에 늙어서도 건강하다고 늘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반나절 정도 자전거 라이딩도 즐겼습니다. 가끔은 꽃가게 일로 피곤할 것 같아 보이는데도 의욕적으로 라이딩을 나서는 그녀를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가 자전거를 탈 때 좀 더 편하게 즐기도록 약 800만 원, 상당의 고급 수입 자전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금액이 꽤 컸지만 그녀가 기뻐하며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인터넷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자전거 동호회나 어떤 모임들이 불륜의 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꽤 있더군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쪽 귀로 들은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괜히 혹시나 문제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말하길 여성 3명과 함께 라이딩을 나간다고 했고 집을 나서는 걸 직접 보니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여자들끼리 가는데 뭐가 문제겠어? 하며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동거를 하면서 한 집의 살림을 합쳤습니다. 가구며 가전이며 서로 쓰던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 사용했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녔고 필요할 때마다 집에서도 노트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메일을 확인하곤 했지요. 반면 그녀는 집에서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을 즐기다 보니
데스크톱 컴퓨터를 주로 썼습니다. 32인치 모니터까지 갖춘 꽤나 괜찮은 사양이었죠. 저도 가끔 노트북에 문제가 생기면 그녀의 컴퓨터를 잠시 빌려 쓰곤 했는데 그녀는 내 컴퓨터 써도 돼요라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제 노트북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중요한 문서를 급히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집에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녀의 데스크톱을 켰습니다. 평소처럼 문서를 열고 작업하던 중 화면 한쪽에 밴드 채팅 알림이 뜨는 것이 보였습니다. 원래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알림이 여러 차례 연속으로 뜨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 그녀가 자전거 동호회나 친구들과 밴드 채팅방을 쓰나 보다 하고 무심결에 클릭해 들어갔는데 대화 내용이 조금 수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스런 농담이나 라이딩, 일정 공유 정도겠거니 했는데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대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9금 농담 수준을 훨씬 넘어선 노골적인 말들이 오갔고 그 안에 여자친구의 아이디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커진 저는 대화를 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진들과 동영상을 발견했는데 정말 제 눈을 의심할 만큼 대담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채팅방에는 여자만 4명이 아니라 남자 6명이 더 있었습니다. 즉, 총 10명 규모의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였던 겁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었고 기혼자도 있었고 돌싱과 솔로 등 다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말에 라이딩을 갑시다, 어느 코스를 돌까요 같은 일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한 농담이 난무했고 서로 은밀한 사진을 올리며 희낙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여자들이 야한 포즈를 취하고 남자들과 매우 친밀하게 찍은 장면이 여러 보였습니다. 더욱이 제 여자친구가 그 대화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장난 섞인 멘트를 던지고 있었고 마치 여왕벌처럼 여타 멤버들과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단순히 농담이나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동영상 파일도 보이길래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동영상 중 하나는 산속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주말 라이딩을 하다가 휴식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몇몇 사람은 옷을 벗고 집단으로 육체적인 접촉을 나누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사랑하는 그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완전히 노출된 상태는 아니더라도 매우 민망한 모습을 하고 특정 남성의 다리 사이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즐거운 듯 보였고 카메라를 향해 살짝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서로 뒤엉켜 어색함 없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지만 일말의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신락 같은 희망에 또 다른 영상을 열어봤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노래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것으로 몇몇 멤버들이 옷을 다 벗거나 일부만 걸친 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스탠딩 마이크 옆에서 신나게 흔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심에 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었고 주변 남성들이 환호하며 그녀를 만지거나 바라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혀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쩌다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지? 이게 그냥 우발적인 장난인 걸까?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즐겨온 걸까? 하는 생각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확인한 뒤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방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이었는지 모니터의 화면 보호기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할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파도치듯 밀려왔습니다. 돈 것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이런 은밀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과 육체적인 접촉을 즐겼다는 점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당장 이 영상을 본 걸 들켜버리면 모든 관계가 끝이 날 수밖에 없을 텐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속 모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 자전거 동호회라는 이름의 모임에서 여러 명과 적극적으로 그런 성적 행동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컴퓨터를 끄고 외출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일부러 회사 근처로 나가 간단히 커피를 마셨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륜이자 집단적인 문란 행위 아닌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헤어져야 할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니 법적 배우자로서 뭔가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를 기만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그녀가 이걸 배신이라고 생각할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녀에게는 나는 이혼했고 성적으로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이것도 나의 개인적 취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사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두 번째 결혼을 고민하긴 했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분명히 행복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배려와 애정 표현은 제가 전처에게서 받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녀를 운명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모임에서 육체적 관계나 노골적인 스킨십을 즐겨왔고 다른 남성들과도 문란한 장면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미래의 구상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동시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충격으로 인해 사업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무색할 만큼 지금 이 상태로는 대화조차 제대로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녀에게 고급 수입 자전거를 선물해 주거나 해외여행을 종종 함께 다녀온 건 사실입니다. 그녀가 당신 덕분에 편하게 산다고 농담 삼아 말한 적도 있었죠. 제가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준 것들이 혹시 재력만 보고 접근한 그녀에게 이용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겪은 남녀라면 저마다의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생활까지 일일이 문제 삼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와 함께 사는 동안에도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을 후렵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부부도 아니고 아직 재혼 서류를 올린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할 만한 성범죄라고 보기엔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저를 직접적으로 해친 건 아니니 마땅한 법적 대응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건 오로지 도덕적 배신이자 제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을 뿐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몇 모금밖에 마시지 못했음에도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더불어 이 상황이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이런 모욕을 내가 왜 당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그녀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야? 괜찮아? 같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겠지. 그런데 정작 그녀는 방금 전까지도 다른 남자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임을 계속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통화하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좀 더 생각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대면해서 말하자. 그러면서도 복수심이 스멀스멀 쏟았습니다. 이대로 덮고 넘어가기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법적인 부부도 아니니 뾰족한 수는 없고 결국 최소한 이 집에서는 쫓아내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해둔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으니 제 쪽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녀가 갈 곳이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내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익숙한 향기에 어딘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평소처럼 자기야, 오늘 늦었네? 많이 피곤하죠?
라며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애교 어린 표정을 짓는 그녀를 보니 분노가 일시에 치밀어 올라 순간적으로 숨쉬기조차 벅찼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그녀는 제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조차도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본 걸 전혀 모르는 듯 태연하게 대하는 모습이 역겹게만 다가왔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칠고 컸는지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약간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갑자기? 그녀가 놀란 듯 다가오려 하자 저는 격한 감정이 폭발하듯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최대한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봤어. 당신이 다른 남자들이랑 아니 여러 놈이랑 거짓거리하는 사진이며 영상이며 전부 확인했다고. 더 이상 역겨워서 못 보겠어. 이 말을 듣는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건 오해다라는 식으로 변명하려는 듯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억지 변명을 듣기도 싫어 한 번 더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그거 정말 그냥 놀다가 찍힌 거야. 우리끼리 장난도 좀 있었고 심한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당신한테는 아무 감정도 없겠어. 나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끝을 흐리며 울먹이는데 저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어. 내가 다 봤어. 그중엔 당신이 환하게 웃으면서 여기까지 말하다가 그 장면들을 떠올리니 다시금 역겨움이 치솟았습니다. 몸서리치듯 떨면서 결국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애원하며 제 옷자락을 잡았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싹 다 짐 챙겨서 나가. 오늘은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자든지 알아서 해. 저 역시 이성을 잃은 듯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당혹감의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애정을 주고받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추하게 끝나버리다니. 문을 쾅 닫고 나니 집 안이 적막해졌고 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한동안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상실감이 몰려와 가슴 한켠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웃고 대화하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서 분노와 배신감을 굽씹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지? 그동안 내가 주었던 믿음은 뭐였던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고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였나 싶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관계가 가짜였나? 그녀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했던 걸까? 같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였다면 위자료 문제든 재산 문제든 더 복잡해졌을 테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동거관계일 뿐이니 적어도 법적 절차 없이 정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마음의 위안은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에게 큰 상처를 받았고 이를 복구하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거실을 서성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상대를 기만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 최소한의 믿음마저 깨져버린 지금 아마도 제가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했습니다. 과거 전처와의 이혼보다 더 끔찍한 방식으로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집 문을 잠그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한숨을 내쉬는 소리만 길게 울렸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현관 밖에서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이삿짐 업체 직원 2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불만반의 준비가 된 듯한 모습이었지만 어제와 달리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미동조차 않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기야, 일어났어? 하고 다정하게 물어보는 말도 없었고, 저도 되도록이면 입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함께 온 사람들에게 작게 지시를 내리며 자기 물건들, 옷가지와 화장품, 데스크톱과 모니터, 작은 가전제품들을 분주하게 챙겼습니다. 평소에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이건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하고 저와 상의했던 그녀가 이제는 제가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듯 묵묵히 짐을 옮기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한 번쯤은 제게 정말 미안하다 혹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자 등의 말을 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런 기색 없이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저는 그런 그녀의 태도를 보면서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설픈 눈물 섞인 변명이나 제 감정을 휘저을 말들이 오고 가기보다는 이처럼 순식간에 정리하고 끝나는 편이 깔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애원하고 매달리던 어젯밤과는 달리 아침이 되자마자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건을 챙겨가는 모습이라니. 오히려 자기, 어젯밤에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지금부터 얘기해보자 같은 시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녀도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런 행태가 발각되면 더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 아니면 어차피 법적 부부가 아니니 깔끔하게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추측들이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 짐을 추려놓고 이삿짐 트럭으로 물건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실눈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눈이 마주쳐도 별다른 감정 없이 가볍게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선 안남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짧을 수도 있나 싶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들의 추잡한 행위를 세상에 알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를 비롯해 그 동호회 멤버들 중에는 돌싱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섞여 있었기에 영상을 폭로하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끼리 좋다고 한 행동이니 굳이 제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그녀와 얽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는데 굳이 갈등을 키울 필요가 있을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세상엔 여러 형태의 삶이 있고 또 그들 스스로 원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제가 발을 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집단적인 육체 관계를 맺는 행태를 저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것이 불법은 아닐 테니 굳이 폭로전을 할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와 이삿짐 직원들이 왕복 두어 차례를 하여 트럭에 짐을 실어내는 동안 저는 계속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쩌겠어 하는 체념도 깔려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론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짐을 거의 실은 그녀는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제스처가 인사였는지 미안함의 표현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약간의 해방감과 동시에 엄청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끝이군. 그녀가 떠난 집 안은 어쩐지 한층 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모니터와 데스크톱이 사라진 자리는 횡하니 비어 있었고 옷장 한 칸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작은 생활용품들이 사라져 있어 우리가 함께 산 시간들의 흔적이 송두리째 도려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된 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최소한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그녀를 내쫓고 이삿짐까지 챙겨보낸 다음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전초와의 이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쓰디쓴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치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또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도 아직은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와도 얽히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업에 더욱 몰두하긴 하겠지만 유혹이 불타기보다는 달아오른 상처가 가라앉을 시간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취향이 있다는 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상대를 기만하고 뒤에서 문란한 행위를 벌이는 것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사실이 동거 중에 발각된 것이라면 남은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이니까요. 저는 지금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집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제가 마련한 물건들이니 일상적 편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탁 맞은편 자리가 비어있고 함께 대화 나누던 흔적이 지워진 것이 제게 얼마나 큰 공허함을 주는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달콤한 말과 따뜻한 스킨십이 오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믿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한동안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겁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상처도 흐릿해지겠지요. 그때쯤이면 다시금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고요한 집 안에서 씁쓸한 혼잣말만이 제 귓가에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